신문 이야기 도지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완공한 백두산 3호댐, 양강도에 위치한 3호댐의 균열이 가서 붕괴 직전이다. 저희 채널A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무리한 공사만 주문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 공사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백두산 주변에 지은 댐 1, 2, 3호 모조리 다 부실 공사입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일면 사진을 공개합니다.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처음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밝아 보이는데 서로 가운데 자리에 누가 앉으십시오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선수로 보나 나이로 보나 선배인 박지원 원내대표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권에 출마한다? 대선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인데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의 작은 박스 기사 함께 보시죠. 반기문 총장이 이달 말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반기문 방한과 동시에 대망론이 다시 들썩들썩인다라는 기사가 한국일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반기문 총장의 이 생가와 관련돼서 무슨 그림 엽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 총장 그림 엽서 과연 어떤 건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1면입니다. 한회 한숨 굴비의 비명. 라임을 뭔가 맞췄네요. 한회 한숨 굴비의 비명. 김영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만 원 선물, 이 가이드라인 선에 맞춰서 선물 세트를 다시 만들어 보니까 25만 원 한우 선물 세트에서 초라한 한우 한 덩어리, 그리고 24만 원짜리 굴비 10마리 선물 세트에서 굴비 2마리 이렇게 된다. 김영란법 때문에 한우와 굴비가 농가가 시름에 휩싸였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 기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사이면 기사입니다. 조폭의 불법 도박장, 기업 뺨치는 운영 지침까지 세우고 있더라. 민방위 시 모든 가게 하루 쉬기, 환전사고 시 영원히 문 닫기, 시중은행의 영업 지침이 아닙니다. 1,400억 원 규모의 기업형 도박장 7곳을 운영한 조직의 운영 지침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민방위 시 모든 가게 하루 쉬기, 이 민방위는 경찰이 떴다, 경찰에 일일이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경찰 떴다 하면 모든 도박장 문 닫겠다. 결국에는 검거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만평 준비했습니다. 검찰의 취조 매뉴얼이 있다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흑수저 앞에서는 검찰이 다리를 딱 꼬고 흑수저가 무릎 꿇고 있고, 은수저는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검찰은 딱 다리 꼬고 있고, 금수저는 금수저가 무릎 꿇고 검찰이 공손졌습니다. 그런데 금수저보다 뛰어난 이 검수저 전관예우 앞에선 현직 검찰 후배가 무릎을 꿇고 있네요.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한 내용을 비꼬고 풍자한 내용입니다. 과연 검찰 스스로의 이 부패를 도려낼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과연 지구 이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국제면 과학기사에는 지구를 꼭 닮은 별이 1284개가 더 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그동안 찾아낸 지구형 행성들의 가상도를 그렸습니다. 지구처럼 암석 형태의 행성이고 태양계에서 적절하게 떨어져서 아마도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는 행성이 1284개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흥미로운 과학기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감정 표현도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버럭버럭 자주 하는 부모가 결국에는 버럭버럭 욱하는 아이를 만든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욱 조절의 골든타임은 처음에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15초만 잘 견디면 되는데, 욱 안 하려면 입술을 깨물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차라리 동네 한 바퀴를 뛰거나 아니면 내가 미쳤어 하면서 혼잣말을 하면 된다라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요즘 이 현대 사회의 이 병폐 중에 하나가 욱하는 거라는데 내가 욱하면 우리 아이들도 커서 욱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도 각 조간 신문에 보도된 중요한 내용만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만 외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부실 공사를 재촉하다가 결국에는 탈이 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 김정은이 과시한 백두산 댐 3호가 벌써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별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에 위치한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의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달 준공 이후 열흘 만에 찍힌 사진인데 댐 벽면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댐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당대회를 앞두고 이 백두산 3호 발전소 건설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 청년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 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때문에 북한 당국 역시 지역 청년들을 총동원해 한겨울에도 공사를 강행했고 필연적으로 부실을 났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이게 어떤 녹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부실화가 되는 거죠. 3호에 앞서 지난해 완공한 백두산 발전소 1, 2호 역시 누수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치적들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생활과는 상관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김정은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0일 전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래 예정됐던 공사 기간을 4개월이나 앞당겼다. 우리 청년 일꾼들 만세. 백두산 3호댐인데 4개월 앞당기려다가 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8월 28일 청년절까지 이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당대회를 앞두고서 좀 독려를 하다 보니까 4개월 앞당겨서 지난달에 완공을 했는데요. 지금 위성 사진에서 보시지만 거대한 콘크리트 부실 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겨울에 타설을 하니까 콘크리트 타설은 영상 4도 이상에서 해야 됩니다. 예. 지난 겨울에 유독 추워서 영하 30도 이하에서 타설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이렇게 제대로 붙지 않았고요. 양강도 쪽이면 또 얼마나 또 춥습니까? 네, 더. 자재나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저렇게 맨손으로 공사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부실을 안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요? 기본적으로 저 지역에는 수력발전소가 되질 않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그 백두산 주변에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예. 땅이 현무암 바닥이라서 현무암 아시죠? 물 쑥 빠지는 거. 예. 게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가지고 발전을 하기 어려운데 그런 곳에 이제 댐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서 예. 여러 사람들이 저 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아마 진언을 과거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집권을 한 다음에는 이거를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지역 자체가 댐이 안 됩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호, 2호 댐 이어서 3호 댐도 저렇게 부실 덩어리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필요도 없었던 저 지역의 수력발전소, 결국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괜한 삽질을 한 셈인데, 근데 윤태호 시장님, 댐 1호, 2호, 3호째인데 앞선 1, 2호 역시 부실덩어리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전력난 문제 같은 게 있죠. 예. 근데 이게 수요 공급을 실제로 맞출 수 있는 문제냐? 그러면은 북한이 이게 송전사 정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 백두산 댐을 만들었을 때 백두산 댐은 백두산 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양이라든지 이쪽
뭐 소비 지역하고는 거리가 먼데 여기로 바로 끌어올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식으로 뭐 지적 사업이다.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이 거대 건축물 같은 걸 많이 상징적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그게 아닌가 싶고 저는 아까 또 이제 그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예. 보통 우리 테이프 커팅 하면은 제일 주빈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여럿이 서가지고 같이 자르지 않습니까? 같이 자르죠. 딱 그거 하얀 압도하지 장갑 끼고. 않습니까? 예. 근데 혼자 자르더라고요. 김병은 혼자 테이프 잘랐어요. 그게 참 독재 시대 때나 예. 가능한 일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70일 전투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패했고 댐도 무너지기 직전인데 북한 김정은이 이번엔 청년들에게 말리마 운동, 천리마도 아니고 말리마 운동 또 뭔가를 짓겠다. 이 큰일 날 짓을 자꾸 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저런 댐 같은 경우는 저 댐이 무너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지금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물을 급하게 방류하고 있는데 저 댐이 무너지는 순간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수력발전소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번에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제시했던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잘못 지었다가 사단이 나면은 정말 그건 대재앙이거든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토대로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시계를 한 70년대로 돌아가면은요. 70년대에 아마 70년도의 사건일 겁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다 기억하실 건데요. 아, 예. 그 당시에 그거를 5개월 만에 아파트를 막 지었죠. 김정은식으로. 그리고 나서 바로 짓자마자 아파트가 붕괴돼서 30몇 명이 사망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식의 방식이 안 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왔던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철저히 파악해 보면은 김정은이도 저런 식으로 무식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식한 행태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원자력 발전소 제발 그것만큼은 김정은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현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겁니다. 최근에 이 북한 당대회의 이 화려한 모습들을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 국내 매체들과 외신 기자들이 그 이면에 포착한 뉴스와 이 보도 화면들을 보면 정성희 위원님, 이 북한 김정은의 지시로 이 70일 전투의 일환인데 철도 철길 공사를 하는데 미취학 아동쯤 돼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맨손으로 가서 철길 공사에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도 여지없이 보도되면서 야, 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거든요. 이번에 그 백두산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맨손으로 하는데 특히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 거리를 떠도는 꽃제비들을 갖다가 거의 강제로 데려다가 꽃제비를 데려다. 시켰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그 몰살당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몇십 명이라고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수십 명 정도의 규모에서 그 규모에서 이제 몰살당한 그 사례도 있고요. 그거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 자체가 이제 부실로 남으니까 최룡해가 작년에 잠시 사라졌을 때 저거에 대한 1, 2호기, 지금 이게 3호기거든요. 작년에 완공된 1, 2호기에 대한 부실 책임을 지고서 최룡해가 혁명화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이번 댐 3호 누수와 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또 김정은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 숙청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하니 이 김정은의 지적 때문에 여러 북한 동포들이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대망론 반기문 이달 말에 방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반 총장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정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굉장히 미묘한데 김병민 전 의원님 총선 끝나고 첫 방문인 셈인데 이번에 반 총장은 한국에는 왜 오시는 겁니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결국은 대통령 때문에 자꾸 우리가 들썩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살짝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껴맞춰 보겠습니다. 아, 정치는 원래 상상이에요. 네, 첫 번째로 오는 건 제주 포럼에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포럼을 해왔는데 이번 제주 포럼에는 특이할 만한 점이 제주의 미래를 얘기하는 포럼인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요. 테슬라의 CTO가 옵니다. 전기차. 전기차. 그러니까 제주도를 원희룡 지사가 탄소 없는 도시 섬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번 핵심 의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국제사회 수장으로서 오긴 하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선 주자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반 총장이 총선 이후 제주도에 오는데 이 전기차 산업의 수장과 함께 제주도를 찾는다? 예. 그림 되네요. 그림이 되고 또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만남 이런 것들도 좀 그림이 되지 않나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선 G7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 의제가 뭐냐면 바로 북핵 문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 중에 하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 반 총장이 가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경주로 넘어오는데요. 경주에서는 UN NGO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건데 이 UN NGO 컨퍼런스에서는 이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러한 목표 설정을 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NGO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요? 특별 세션이 있는데 바로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별 세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거기에 새마을운동 특별 세션이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미묘하네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와 크게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출신이시라 일단 꿈보다 해몽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정성희 위원님. 그림은 일단 나와요. 그림은 내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 가는 건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만날지가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해외 출장 예정돼 있어요. 이번에 예.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아마 경제 외교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 비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아마 불발될 것 같고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그건 뭐 아닐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제주 포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예. 공교롭게 두 사람이 부딪힌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가쁘게 제주와 일본과 경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이 빕니다. 예. 이틀이 비는 게 주말이 그 사이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비어 있어요. 28일과 29일 주말 일정이 지금 비고 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또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역시 그 올 때마다 이제 부친의 선영에 이렇게 그래서 그 인사를 하는 게 비춰져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네. 그거는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공식 출장이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 충북 음성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신에 서울에 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 오게 되면은 아마 반기문 총장을 만나기 위한 리스트가 줄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정재계 관계 인사들이 한번 만나기 위해서 줄을 쓰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큰 대망론에 관련된 밑그림이 약간씩은 비춰질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거 정말로 미묘한데 중요한 국내 정치의 시점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중국 태산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서울과 경주를 방문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만약에 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뭐 오세훈 전 시장도 당선되고 김문수 전 지사도 당선되고 이랬으면은 조금 효과가 덜할 거예요. 반 총장의 방문이라는 게. 예컨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다 잘 나가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끼어들 데가 없다. 예. 근데 새누리당이 성과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반 총장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예. 이번에 원내대표가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충청권 예.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주목을 받는데 주목은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는 이제 자기 의지로 주체적인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 총장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보여주는 여부. 이제 밑자락은 쭉 남이 깔 수도 있고 다른 환경으로 해가지고 되지만은 어떻게 할 거냐. 반 총장 임기가 이제 올 연말까지죠. 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6개월 정도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좀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그다음 반 총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면 좋고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내가 굳이 이제 담글 예. 필요가 없고 그런 정도인데 이제는 점점 반 총장 본인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반기문 유엔 총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반기문 총장에게 고민할 충분한 시간이 남지 않았다. 점점 대답할 시점은 다가오고 있는데 반 총장의 방안을 앞두고 반기문 총장의 고향인 이 충북에서 한 우편 엽서가 발간이 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 옆에 대형으로 그 우편 엽서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억이 숨쉬는 곳 반선제 충주시 문화동에 위치한 반기문 총장의 본가를 이렇게 재현한 곳이 반선제라고 하는데 앞장에는 이렇게 반선제의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 뒷면에는 보내는 사람과 뭐 받는 사람을 쓸 수 있겠고 대한민국 국기와 유엔기가 이제 동시에 걸려 있는데 우리 또 충청의 딸, 충주의 딸 임순 변호사님 이 우편 엽서 정체가 뭡니까?
충주시 문화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네. 직접 5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군요. 회비 무려 50만 원을 만들어서 이 반선제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뭐 반기문이 태어난 착한 사람의 집이란 뜻이라고 해요. 아, 선한 선자 쓰군요. 반선제. 네, 그래서 반선제인데 바로 이제 이곳을 엽서로 만들어서 각종 초등학교와 이 반선제에 무료로 배포 중인데 무료 배포. 네, 무료 배포 중인데 아주 뭐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들의 주장이에요. 예. 근데 이 반선제가 사실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고요. 반기문 총장은 원래는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민학교는 교영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충주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충주에서 살고 공부한 곳을 충주시에서 샀어요. 한 3억 넘게. 사서 그걸 다시 이제 재건한 겁니다. 깨끗하게. 이 모습으로. 네, 재건하고 이제 저기에 뭐가 전시되어 있느냐, 뭐 반기문 총장이 공부하던 모습 이런 걸 이제 전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면 유엔 사무총장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개관할 때 그게 개관이 2013년에 했는데 예. 그때가 반기문 총장이 고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2013년입니다. 예. 그때 방문하고 지금까지 방문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제가 충주 사람이라서 아는데요. 네. 이게 왜 했느냐? 침발라 놓기입니다. 침발라 놓기요? 왜냐면 충주랑 음성 사이에서 은근히 서로 경쟁이 있어요. 태어난 곳은 음성인데 공부한 곳은 충주다. 근데 그래서 음성도 아주 미리 이미 생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음성에도 생가가 있고. 근데 이제 본가라 적혀 있네요. 네, 예. 일단 여기는 생가란 표현은 못 쓰고 그래서 본가라고 쓴 다음에 충주에서는 아니야, 충주 사람이야 라는 걸 강력 어필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맨 마지막 기사 마지막 보면 문화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뭐라고 써있냐 하면 반기문 총장이 유년기를 보낸 곳이 충주 문화동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바란다. 네. 이거 진짜 목적은 이겁니다. 결국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이 반선제 우편 엽서를 보도함으로써 성공했죠. 충주에서 공부했구나가 다 알려진 셈인데, 근데 재밌는 점은요, 정성희 위원님, 이 우편 엽서 1000장밖에 일단은 안 찍었는데 없어서 배포를 못할 지경이라. 그 정도로 반 총장의 인기가 대단하다 이거예요. 사실 아까 임윤선 변호사한테 가봤냐고 했더니 안 가봤다 그랬거든요. 친구를 드나들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간 사람들은 가서 하나씩 이제 재미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가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과거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빛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 사업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자체가 실시가 되면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시인들, 뭐 작가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또 뭐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어떨까. 그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저런 식으로 뭐 영웅화하거나 우상화하거나 저렇게 좀 이렇게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당사자도 좀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반 총장이 진짜 정치적인 뜻이 있다면은 저런 걸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좀 주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생가도 아니고 본가 이제 뭐 유행 깃발 태극기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반선제면은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려 보니까 그런 건데 집제자를 쓰는데 그 제에다가는 사람 이름 잘 안 붙이거든요. 뭐 여기 덕수궁 지복제, 뭐 고종 황제 이제 서재 역할을 했던데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낙선제 이런 식의 거기 사람 이름 붙여서 제라고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름도 약간 좀 적절하지 못하게 지은 것 같고 반 총장 주위에서 저런 거 이제 조금씩 관리하지 않으면은 뭐 이건 이제 주민들이 순수한 뜻으로 했다고 하는데 조금 나쁜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죠. 반기문 총장이 그래서 이제 2013년 이후로 김병민 전 의원님, 고향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2013년이 마지막 방문이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주시 입장도 의견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선산이 충주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충주에 가보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왜 이러세요? 갈 데가 정말 없다. 임선제가 있어요, 임선제가. 그래서 이 전국에 한 240여 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있는데 그 기초자치단체들이 뭔가라도 하나 테마가 있으면 끄집어 갖고서는 자꾸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사람들이 몰 수 있게 만드는 게 방법이거든요. 충주의 역사적 인물 하면 우리가 또 시립장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임경옥 장군도 있고요. 그리고 가야금을 만든 분도 반기문 계시고요. 총장이 지금까지는 임윤선 있잖아요, 임윤선.
그러네요.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하는 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유엔 사무총장이 오랜 임기 동안에 반기문 총장이 해왔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좋은 전 세계를 위해서 활동했던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했던 점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마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되게 역사적으로나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에 방한을 하는데 고향은 찾지 않는다라는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전해드릴 이 뉴스에는 광주를 찾겠다라고 밝힌 분이 있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일지 도지구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이 광주를 찾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찾을 수도 있다.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발언을 해서 시끌시끌합니다. 과연 누가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직접 살펴보시죠. 네,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의 김충립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5.18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요직에 있었고 3개월 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남은 가족을 위로 총체적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 경호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해 신변의 위험을 이유로 광주 방문을 조심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광주 시민이 용서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망월동 구묘역을 참배할 수 있게 될 것.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신변 보호를 보장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서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밝힌 건데요.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5.18 단체 대표 측은 5.18에 대한 전시, 벌써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전시의 사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할 때 논의될 수 있는 거다. 본인이 말해라. 딴 사람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했고요. 전해들은 사과의 내용은 마치 대리인을 시켜서 살짝 던져보는 느낌, 간보는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만남은 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채널A 보도본부에서 광주 시민 몇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서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늦었지만은 지금도 한다고 하면 좋죠. 하는 게 좋죠. 받아줘야지 지금 어쩔 것이 보복을수도 꼭 받아줘야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잊어지지가 않지. 원수지, 생전의 원수지. 5.18 겪었죠. 또 거지같이 살고 아들 죽어불고 한 사람들은 울고 살지. 지금까지도 진실로 사과한다면 받아주지. 그래도 사과 안 하고 죽으면 보단도 사과하고 죽으면 낫죠. 돈이나 이런 싹 내놓고 사과를 해주면 두 손으로 받아들이지. 돈이 문제요. 사람 목숨이 문제지. 이게 목숨 문제인 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런 게 말이야. 사죄를 해야지. 나는 안 받아줘. 누가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지. 정성희 의원님, 5.18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8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신변 보호를 보장하라.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 광주의 민심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주요 신문들보다는 그 지방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보도가 된 건데요. 우선 어떻게 된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으로 얘기해야 되는 김충립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 대표. 이분 과거에 이제 특전사의 이제 보안부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5공화국대. 저는 전두환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몇 명 이름을 들어봤는데 이분은 잘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미리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36년 직전에 얼마 전에 이제 광주를 찾아가지고 5.18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저는 5.18 관련된 분들의 우려가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사과라는 것은 사실 전두환 대통령도 하고 싶고 아마 그런 의지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제 제 생각으로는 돌을 맞을 각오로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측근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예우를 같은 걸 따져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식적이라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상당히 가식적인 느낌을 준다. 예, 좀 미리 가서 전두환 대통령의 성격상 또 그것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돌맞을 각오로 가가지고 또 사전에 자기가 아무런 뭐 주변에 그런 없이 대동하는 인사 없이 또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미리 측근을 보내가지고 타진해본다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간에는 이것이 회고록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좀 더 따져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이분 김충립 씨가 과연 이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측하고 교감이 있는지 아주 의심스럽거든요. 예를 전두환 전 들어서 대통령 방금 본인과 교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이라고 민정기 변호사가 이제 여러 이제 뭐 공적인 활동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꽤 많죠. 이 김충립 씨는 80년도에 특전사 보안반장,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무반장이었죠. 육군 호령이고 육군 중령으로 보안사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경북 출신이긴 해요. 근데 이제 육사 출신이 아니고 ROTC 출신인데 신군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아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50 청문회 때 이제 야당 측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폭로? 신군부 사역에 대해서 좀 폭로도 하고 그 뒤에 이제 미국 보잉사 컨설턴트 무기 중개인도 하고 여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좀 이분의 어떤 자발적인 뭘 이제 만들어내면은 예컨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뭐 모양을 만들면 또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윤 실장님 의견에 한 표를 던지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지금 김충립에 대해서 전 대통령 측은 모르는 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나오세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교감이 없는 이렇게 본인만의 단독 플레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광주 민심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본인의 직계 측근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한번 광주 방문 의사에 대한 타진을 했을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만약에 5.18 광주 민주화 사태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정성희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생전에 사과를 하고 싶다면 돌 맞을 각오로 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우회적으로 마치 던져보기 찔러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데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지난번에 회고록 얘기가 나왔다가도 갑자기 여론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으니까 회고록 자기는 얘기한 적 없다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오늘 저는 이 돌직구시 오면서 국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요. 방글라데시 뉴스가 확 귀에 와닿았거든요. 방글라데시 뉴스. 방글라데시에서 야당 대표가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 교수형에 처해진 이유가요. 71년도에 무차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벌써 옛날 얘기를 끄집어갖고선 다시 그때의 죄를 물어서 교수형에 처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국민의 성난 민심이 결국은 특정 지도자에 대해서 화살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말로도 잊어질 수가 없는 우리 민족의 진짜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거든요. 그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아까 광주 시민들의 인터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흔히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슬슬 이야기를 흘린다라는 거는 더 사람을 분노케 만드는 거고요. 분노케 만드는 거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뼈아플 사람이 정치적으로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누구요? 김종인 대표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 괜히 전두환 대통령 그냥 차라리 아예 안 나오면 돼요. 얘기도 안 나오고 쑥 들어가면 나쁜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잊혀져 버리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거고 국보의 전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너네들 같이 연결된 거야? 이러면서 광주 민심이 들끓고 호남 민심이 들끓으면 결국 더민주한테는 악재가 되는 거라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뉴스에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회고록 얘기 나왔는데 정성희 위원님, 회고록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 내용 중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태와 관련해서 내가 발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앞서 전해져서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내용이 전해지면서 사실 또 광주 시민들이 들끓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소스가 어딘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과 그다음에 이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서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한다는 거는 보도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역사 기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5.18 발포와 관련해서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난 지시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또 알려져서 민심이 들끓었는데요. 지금 또 여기 공식적으로 그 회고록이 나온다고 알려진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하는 출판사 시공사 측에서는 회고록 발간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쯤 되면은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 불필요한 억측과 논란과 이런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 같으니까 이쯤 되면은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18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 뭐 아직 회고록이 나온다 안 나온다도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임순 변호사님, 나는 발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그 문장 속에 담긴 함의가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쪽으로 제 귀에는 들리는데, 발포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휘 감독 책임이라고 하죠. 비록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 부하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윗사람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 내용이 회고록에 실릴 건지 아닐 건지는 지금 뭐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나쁜 감정도 많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그래도 남자다웠다. 이거 하나였거든요. 회고록에서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비겁한 있고, 모습을. 근데 시공사 측에서는 출판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그거는 조금 믿기가 어려운 게, 생각해 보세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로얄 패밀리의 일이거든요. 따라서 아랫사람들,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도 모른다라는 답변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 이야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도 아직 다 완납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징금부터 다 납부하시고 회고록을 내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통령 뭐 그까이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돌발 발언. 자신감이 요즘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로 후보가 확정된 상태로 봐야 되지만은 우리 국민의당에는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못 들어갈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지원 대선 출마 선언한 날 이렇게 신문에 제목 놔도 괜찮습니까? 아주 좋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뭐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데 시원시원하세요. 대통령 대선 출마한 거라고 봐도 좋다. 윤태웅 시장님, 이게 진짜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 함의와 의도가 있는 겁니까?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본인에 대한 주목도를 좀 계속 높여가시려고 하는 내 눈을 바라봐. 나는 이제 원내대표지만은 원내대표급이 아니다. 나는 뭐 이런 정도의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말이 너무 현란하셔가지고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야권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호남 대선 후보 불가론, 호남이 지지하는 비호남 후보만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공학적으로 따지면 그게 적절한 뭐 또 맞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계속 이제 호남에 대한 이제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걸 더 깊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이번 대선에서는 실제로 뭐 후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경선 단계에서부터라도 좀 호남 주자들이 당당하게 뛸 수 있는 이런 장 내지는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그건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박지원으로서가 아니라 호남의 정치인들도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같이 경쟁해야 된다. 야권에서.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데 이거는 약간 과하다. 예. 이런 느낌이 드네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다가 당이 분열되지 않았나.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 경선을 하자고 했다. 나라고 못 갈 이유 없다. 말인즉슨 맞죠. 사실 저는 요즘 그 미국의 트럼프가 동마당의 그 대선 후보가 거의 되려는 단계인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트럼프도 되는데. 트럼프도 되는데. 누구는 못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나왔어요, 네. 지금. 그래서 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뭐 그 의사 있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기분 나쁘게 아니, 모든 정치인들이 꿈이 사실은 정치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되고자 해서 되면은 또 언론에서는 대권병 걸렸다고 막 비판을 하는데요. 저는 뭐 권력에 들어가서 정치에 뛰어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꿈을 세우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당의 흥행에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안철수 대표도 나오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흥행이 되면은 흥행 과정에서 또 이렇게 스타가 발생할 수 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경선 과정에서 당선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흥행하고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데 뭐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거로 본인이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예.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을 그런데 좀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예. 김병민 전 의원님, 싱크탱크시니까.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퓨가 최근에 발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물론 차기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긴 했는데 지지율이 무려 2.5%. 어우, 많이 나왔네요.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 속내는 박지원 원내대표 누가 보더라도 전당대회에 당대표 자리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호남에서의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랑 뒤집혔습니다. 어허. 큰일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 번 더 선수를 쳐서 던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물론 대권 주자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포석, 호남에서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 누구든지 대권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면 호남의 국민의당 트로이카 3인방이 있잖아요. 예. 광주에선 천정배, 천정배. 전북에선 정동영, 전남에서의 박지원. 이 세 분이 나가서 공정경쟁으로 쫙 멋지게 나가는 순간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네. 이게 역설적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면에 부상해서 호남 정당의 모습을 내세우는 순간 수도권의 지지율은 떨어져요. 예. 새누리당에서 끌고 왔던 중도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잡자고 뛰자니 중도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중도의 지지율을 이끌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를 내세운 새정치를 밀자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지가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될 겁니다. 예, 그 참 호남 후보가 전면에 나서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딜레마 상황을 재밌게 꼽아주셨는데 과연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권에 도전을 할 건지 진짜로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초선 의원들 과잉 의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그 3가지 키워드 지금 바로 다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초선 의원 모임과 관련된 키워드는 특권의 문,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 6대, 그리고 세 번째는 646만 원인데 아니 이문선 변호사님 막 꿈에 부풀어 있을 초선 의원들이 어제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는데 뭐 특권의 문은 무엇이고 버스 6대는 무엇이고 646만 원 이게 다 뭡니까? 오늘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 중에서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기사입니다. 칭찬 나왔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먼저 특권의 문이 무엇이냐?
어제 초선 의원들이 당선자 오찬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어떤 뭐 장소에 갔는데요. 예. 여기에 가려고 하면은 오찬이 열린 의원회관을 가야 되잖아요. 예. 의원회관의 문이 되게 정문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문 중에 중앙에 딱 하나 있는 큰 유리창의 의원 전용 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유리로. 통유리로 딱 거기 의원만 지나갈 수 있어요. 어허. 그럼 이 의원 옆에 있는 보좌관들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 옆에 조만하게 있는 작은 회전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아니 그럼 민원인들도 그 회전문을 통해서. 회전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특권의 문은 무엇이냐? 의원 전용 문을 통해서 이 초선 의원들이 너무 당연히들 다 그 문으로만 가더라. 라는 것이 바로 그 특권의 문이고요. 예. 그 특권의 문을 통과한 후 로비에 섰겠죠. 예. 그 다음에 저기가 있는 연찬이 있는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로비는 참고로 2층이고요. 1층인가요? 2층입니다. 2층이고요. 오찬장은 3층이기 때문에 한 층 차이입니다. 한 층 차이. 자, 이분들이 뭘 타고 가느냐? 모두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가기 위해서 한 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3대 엘리베이터를 잡아놨다라고 합니다. 거의 다 잡았네요. 국회 사무처에서 바로 이렇게 과잉 의전을 하면서 3개를 딱 잡아놓은 바람에 더 높은 층으로 가는 민원인들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거나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거나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어허. 바로 여직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 잡아놓은 3대 엘리베이터에서 의원님들이 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특권 엘리베이터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대의 대형 버스는 무엇이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원래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의원회관으로 온 건데요. 점심을 먹고 이동하는 거리가 300m래요. 점심을 먹고 300m. 딱 300m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원회관까지. 네. 그런데 버스 6대를 잡아놓고서 버스 6대에 그 초선 의원들을 모두 태우고 이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아, 혹시 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쨍했습니다. 쨍쨍했군요. 날씨 매우 좋고 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오호. 이런 모습에 그다음에 끝까지 이 신문이 뽑은 사실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다음에 이날 사무처는 오후 3시쯤 당선자들에게 국회의원 수당 및 지원 경비를 소개하는 순서를 진행했다고 해요. 수당 얘기 나왔어요. 3시. 얼마나 밥 먹고 나서 졸립겠습니까? 예. 다 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수당 및 지원 경비가 딱 나오고 일반 수당 월 646만 원이라는 게 앞에 화면에 뜨는 순간 모두 갑자기 당선자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하고 드디어 비로소 화면을 주시했다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게 일반 수당 월 646만 원 플러스 입법 활동비 월 314만 원 플러스 관리 수당 71만 원. 돈 1,000만 원 월 수입이 나오니까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얘기인데 정성희 위원님, 국회 초선입니다. 초선 국회의원들도 대단하지요. 대단하신 국회의원님들인데 벌써부터 국회 문 열자마자 특권의 문 엘리베이터 3대 한층 간다고 잡아놓고 300m 버스 6대 동원하고 졸다가 646만 원 얘기 나오니까 벌떡 눈을 깨고 그것도 처음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 29명이 지각을 하거나 불참을 하고. 저도 이제 국회의원회관하고 헌정기념관 여기 이제 가봤는데 약간 멀어요. 그렇지만 산책하면서 거기에는 좋은 건데 제가 생각에 6대를 동원한 거는 아마 두 군데로 빠질까봐 연찬회 안 가고 하질까봐 원래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뭐 기자들 3명 데리고 가는 게 개미 3마리 데리고 서울 부상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를 못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고요. 그것도 문제네요. 초선의원이 딴 데로 샌다면. 국회 그 의원 들어갈 때 그 전용문 있고 옆에 이제 다른 문이 있습니다. 저로 다른 문을 통해서 이제 신분증을 맡기고 이제 통과하는데요. 이제 저거는 제 생각에는 그 의원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에 맛을 들였다기보다는 국회 사무처에서 시키는 대로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 길을 들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알면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시키는 대로 했을 것 같아서 저도 무슨 그런 행사나 이렇게 가면 과잉 의전이 불편하거든요. 네. 사무처에서 저렇게 의원들을 저런 식으로 권력에 맞들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처 차원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저걸 알면은 아는 국회의원들은 아마 싫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서 길들여지는 거죠. 저는 130여 명의 국회의원들, 초선 국회의원인데 아무리 초선이라지만 초선이 초등학교 1학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인데
뻔하니 보면 알 수 있는 특권 유리문으로 들어가서 민원인들 뒤에 줄 서 있는데 한층 올라간다고 엘리베이터 딱 하니 기다리고 버스 6대 올라가고 졸고 지각하고 우리가 시쳇말로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벌써부터 저는 걱정입니다. 유치하죠. 유치하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을 겁니다. 버스 6대 요즘 뭐 시가로 계산해 보면 버스 한 대 부르는데 수십만 원 하니까 굳이 안 써도 될 예산들을 저렇게 낭비했던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정 의원님 말씀처럼 초선 의원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었겠죠. 일단은 자리를 판을 깔아놨으니까 팔아준 깐에서 일단 와서 졸고 앉아 있으면서도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아마 언론 못지않게 화가 치미는 초선 의원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초선 의원님들께서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썼는지 낱낱이 따져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 예. 역할들을 만약에 초선 의원님들이 안 하신다면 진짜 그때야말로 국민이 뽑아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겠죠. 예. 제가 어제 여기 초선 의원 몇 명 이야기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 탔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한쪽인데 뭘 그걸 타냐. 그런데 방금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무처에서 준비를 한 것 같고 저는 초선 의원들이 다른 걸 하나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보도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해달라고 한 거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그렇게 감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밖에서는 아마도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썩어 빠진 국회 바꾸겠습니다. 들어가서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셔가지고 당선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선배 국회의원들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조금 억울한 게 있어도 욕먹고 그랬던데 본인들도 똑같다. 그래서 이걸 억울하게 느낄 게 아니라 더 투명하게 맞습니다. 더 감시를 견뎌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결석하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기자의 눈을 통해서 뚜렷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님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선 버릇이 5선 갑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의 코너 속 코너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본에서 요즘 졸업도 아니고 졸혼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성 위원님, 졸혼은 무엇이며 일본인들이 왜 이 졸혼의 열풍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학업을 마치면 이제 졸업하는 게 졸업이죠. 예. 학업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마칠 졸.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졸혼. 일본 말로는 소스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서로 갈라쓰는 거죠. 학업을 이렇게 하면 학교에 비하면 중단하는 건데 그렇지 예. 않고 우리가 같이 살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 결혼, 배우자에 대한 의무는 해제하고 우리 각자 삶을 좀 살아보자. 예. 그렇지만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각자 삶을 영위하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노후 생활의 풍습이 나타난 것이 이제 졸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일본의 풍속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고령화의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 주어지는 의무 같은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경제 생활, 뭐 경제 공동체로서도 끝나고 자녀를 키우는 이런 것도 끝나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식의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졸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인도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 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 일본은 이제 힌두 문화가 있으니까 결혼 생활을 이제 원하는 대로 하자 이런 걸 마하트마 간디도 했다고 하죠. 예. 이런 풍습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본에 곧 우리나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아니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럴 거면 이혼이랑 뭐가 다른가요? 근데 요거를 이혼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금 굴레가 있죠. 자식들한테도 예. 좀 미안한 게 있고 이혼 과정에 지나치게 조금 질이 멸렬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감정이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 손상되기도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이제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요 졸혼을 반기는 우리나라의 중노년 부부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에도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인데 사석에서 한 이 중장년 50에서 60대는 한 남성분이 국회의원을 붙잡고 정말 통사정을 하면서 입법청원을 하더라고요. 예. 그 입법청원 내용이 제발
10년에 한 번은 안식년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아니, 결혼 생활에 안식년을. 나는 돌아갈 테니 10년에 예. 한 번은 안식년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 국회의원의 말씀이 더 걸작이었어요. 어떻게요? 그런 입법 청원은 저기 허경영한테 가서 하셔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많은 PD분들을 보면 제안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온갖 프로그램에 가상 결혼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 가상 이혼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봐라. 이혼해서 따로 사는 각자의 부부 이야기를 만들어 봐도 예.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했는데 PD분들이 아이디어만 좋다고 만들진 않더라고요. 아유, 예, 윤정수 이제는 시장님. 가정과 혼인 관계가 되게 다양화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서구에서는 뭐 동성애 결합도 있는 것이고 뭐 이 졸혼, 뭐 해혼도 나오지만은 또 비결혼 뭐 이제 프랑스에서 뭐라고 하던데 이제 시민 간의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예. 이미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도 저는 좀 다양한 형태의 가정, 결혼 예. 형식이 생기지 않을까. 뭐 임기제 결혼? 임기제 이런 결혼. 아니, 근데 지금 이 발언 저기 집에서 형수님이 보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건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다들 자기는 안 그렇대요. 미래학자들이 그 앞으로 사라질 세계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꼽보이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결혼입니다. 네. 두 번째가 정당이고요. 세 번째가 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는 사실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여드러 있지만 결혼 제도, 그다음에 정당. 요즘 사실 정당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 정당보다는 직접 어떤 통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막말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부상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정당 시스템이 아까 무너지고 있다는 전조로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요즘은 뭐 대학이나 학교 대신에 온라인으로 얼마나든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커다란 그 미래사회 학자들은 얘기했던 이런 변화의 한 단초가 오늘 조론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결혼과 전통적 의미의 이 부부관계, 가정의 의미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왕따같이 안 좋은 건 다 일본에서 넘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쨌든 가정은 소중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도 처벌하겠다. 경찰이 밝혔는데 공언한 대로 처음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이물선 변호사님, 네. 이번에 입건된 식당 주인이 화물차 운전사에게 적극적으로 술을 판매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서 전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식당 주인까지 처벌을 하는 것은 좀 과잉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는데 사례를 보니 이건 좀 심각하네요. 어떤 사례인가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식당 주인들이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운전자들을 데리고 와서 차로 데리고 와서 적극적으로 밥도 팔고 술도 팔고 한 다음에 다시 그 휴게소로 데려다주는 문화가 꽤 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봉고차로 예. 이제 기사분들을 모시고 가서 술을 판다. 그렇죠. 저쯤 되면은 음주운전의 방조가 아니라 사실상 교사라고까지도 보여지는데요. 예. 바로 이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처벌하겠다고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으로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 추풍령 휴게소에 있는 식당 주인이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된 건이 바로 이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요.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친구 박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한 바퀴 돌자. 아예 덜 마셨는데 좀 어때?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이번엔 방조죄로 처리를 했고요. 예. 또 이모 씨가 같이 술을 먹은 부하 직원한테 네가 덜 마셨으니까 너가 운전해라 하면서 차키를 건넨 경우 또한 방조죄로 처벌을 하겠다고 그 하니까 직장 상사도 이번에 입건이 됐군요. 네, 입건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정말 음주운전 한 잔만 먹어도 저도 피하고 친구도 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가 나보다 덜 먹었으니까 너가 좀 운전하면 괜찮겠지. 차키 줘도 같이 걸린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 예고했던 대로 음주 사고 전력이 있던 사람이 또 한 번 음주운전을 적발이 돼서 차량 2대가 압수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도 좋습니다. 세 번째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자막이 가렸어요, 사진을. 가리는 게 날 뻔했어요. 어머나. 한강에 실제로 설치된 이 동상 조형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다라고 자랑스럽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애기 놀란 거 보세요.
김병무 의원님, 이게 명물입니까? 흉물입니까? 정체가 뭡니까? 10년 전 개봉했던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아, 괴물이 한강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거 안 본 사람들 많고요. 예. 저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전혀 그 영화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요즘 한강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많이 오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게 랜드마크가 아니라 흉물일 텐데 저거 제작하는데 수억 원의 돈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작하는데 수억 원이요? 예, 우리 국민의 혈세를 썼는데 그게 과연 잘한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한 도시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그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한때 잠깐 유행했던 문화 콘텐츠만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 갖고 한 지방의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 사람들한테 다 한 밥을 지어줄 수 있는 가마솥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형 가마솥을 한 5억 원 정도가 들여서 만들어 갖고 그게 또 도시의 흉물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도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기가 있는 동안에 좋은 업적들을 남겨서 길이길이 뭔가를 하고 싶겠지만 그거를 그 사람이 선뜻 잘못 만든 정책이 잘못 보면은 도시의 흉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흉물 논란 있는 조형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보셨던 한강의 이 괴물 동상이고 두 번째는 강남 코엑스 앞에 설치된 바로 이 조형물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강남 스타일 싸이 씨의 말춤 손 동작을 저렇게 대형 동상으로 했다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게 4억짜리인데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국회에도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한강에 있는 그거고요. 국회에 있는 동상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건데 윤태곤 실장님, 이 국회에 있는 이게 과일나무인가요? 네. 뭔가요? 과일나무를 이렇게 나무와 과일을 형상화해서 붙여놓은 과일나무인데 뭐 화합과 수학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들 보고 있는 거죠. 예. 밑에 이제 그늘도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그 조형물이라는 거는 지금 그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 하나 만들 때는 그 도시나 건축물의 스토리, 역사 이런 걸 담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뜬금없네요. 더더구나 예. 이 한강 괴물 소리도 난대요. 괴물 소리도 나요. 그래서 그 어머나. 신신미약자들이나 아이들이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이거는 사람들이 오라는 어떤 조형물이 아니라 쫓아내는 조형물 같습니다. 이건 영화도 12금이었는데. 이 괴물 동상을 랜드마크라고 세운 서울시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광고 보겠습니다. 아이 서울유 광고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선정한 휘나리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가 오늘 휘나리 기사의 주인공인데 쳤다 하면 홈런. 벌써 시즌 5번째 3점포를 시원하게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사진으로 포착을 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빅보이 파워라는 연일 칭찬 기사 제목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대호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는 신인 선수지만 어린애는 아니다. I'm not kid in here 라고 말했다는데 안타깝게도 이대호 선수의 소속팀 시애틀 메리너스의 감독이 이대호 선수에게 기회를 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뜨문뜨문 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대호 선수 기회 때마다 이렇게 홈런을 터뜨리는 모습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감독도 제발 이대호 선수에게 좀 제대로 된 기회를 좀 더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를 포함한 코리안 메이저리거들 파이팅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Tonight will change our lives.